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다음 달 2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대북 문제와 함께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이 영화 흥행에 이어 원작인 만화책까지 서점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노 재팬 운동 속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 요즘 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이 그렇습니다. 스피드 재건축 재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집값이 들썩이자 속도 조절과 투기 단속으로 입장을 급 선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값은 다시 잡히는 것인가? 이번에는 주택 공급에 대한 불분명한 시그널이 집값에 또다시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시범아파트. 지은 지 50년이 넘은 아파트라 외벽에 금이 가고 내부는 녹물이 나오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건축 정상화를 언급할 때 예로 든 곳이기도 합니다. 오 시장이 취임 전후로 속도감 있는 재건축을 강조한 이후 매매가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많아진 거지 이젠 매물도 잘 안 나와요. 실제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최근 매매가 26억 원으로 월 초와 비교해 2억 원이 올랐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공개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의 재건축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목동 신시가지 3단지 아파트와 압구정 현대 1, 2차 아파트 모두 신고가로 거래됐습니다.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것 자체가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지금 오 시장이 과거 10년 전에 진행을 했던 정책들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그때 개발 계획으로 잡혀있던 지역들이 다시 뜨고 있는 부분들이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값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요동치자 부담을 느낀 오 시장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 시장은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을 통한 안정화 이런 거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이제 강력한데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투기적인 수요의 움직임이라던가 가격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은 하겠다 정도로 읽혀지거든요. 다만 서울시의 선 시장 안정, 후 주택 공급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간 수많은 투기 근절책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은 만큼 확실치 않은 공급 시그널은 집값만 자극할 수 있어서입니다.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심리가 형성이 되면 단기적인 가격 불안도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 정상화를 꺼내든 오세훈 시장. 겨우 진정된 집값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즘 긴급 브리핑을 자주 갖고 있습니다. 이 소식 서울시 출입기자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영 기자, 이 오세훈 시장이 브리핑에서 주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단연 부동산입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어제는 재건축 추진에 앞서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잡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집값 상승의 원인은 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누적된 공급 부족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은 것입니다. 재건축 활성화 공약 때문이 아니고 문정부의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 그러기엔 좀 타이밍이 좀 너무 절묘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선 직후에. 네. 공급이 부족한 건 어쨌거나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재건축 공약이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 시장의 발언을 보면 그 변화가 좀 느껴집니다. 스피드 공급에서 신속하면서 신중하게, 그러니까 신중이라는 단어가 생겼고요. 이번에는 속도 조절까지 등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격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에는 서울시장의 권한 밖의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일단 오 시장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기조입니다. 어제 이 투기성 거래가 많은 특히 가격 담합이 발견되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확실하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동시에 기부 체납이나 임대 비율을 높이는 곳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주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시범 케이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 재건축 가능한 단지는 정말 많습니다. 모두 한 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확실한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시장에 정확한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주겠다라고 오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안이 공개됐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의도도 역시 지구 단위 계획이 좀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뭐 기부 체납이나 임대 비율 높이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기존 정부의 재건축 정책하고 비슷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여야가 잘만 소통하면 충분히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장 권한만으로 할 수 없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어려운 것들인데요. 네.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용적률 규제 완화나 35층 층고 제한이 여기에 속할 텐데 이 층고 제한의 경우 서울시장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적률 규제 완화는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서 시의회가 현재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리하게는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서울시의회 의장이 한 인터뷰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 공공성이 확보되면 협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기부 체납이나 임대 비율 등 공공성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의회 의장이 함께 목소리를 낸 만큼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또 정치적 흐름도 무시할 수 없으니 변수로 남아있을 전망입니다. 또 오 시장이 할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안전진단입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관문인데 안전진단 1차는 서울시가 하고 있고 2차는 국토부가 진행합니다. 2차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오세훈 시장이 국토부에 공식 요청을 했는데 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층고 제한은 공감대를 어느 정도 잃었고 이 네. 안전진단 통과를 좀 쉽게 해주는 거는 조금 회의적인 상황이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시가 논란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지금 뭐 오 시장하고 지자체장들이 지금 공시 가격을 좀 동결하자 그리고 네. 이제 산정하는 권한을 지자체에다가 좀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국토부의 공시가격 산정 근거까지 좀 공개가 됐는데요. 논란은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 제조사 자체는 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공시가 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번에야 야당 5개 시도지사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지만 이 예.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 그러니까 2019년 당시에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모두가 반대했던 법안입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 그리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지자체에 따라 업무량 또 재정적 부담도 다릅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지자체가 공시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가 아니라 주 단위 법을 통해서 부동산 과세 표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예. 당장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애초에 오 시장도 공시가 관련해서는 권한을 가져오겠다라는 취지보다는 아젠다를 던지기 위해서 꺼낸 카드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젠다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결국 세금이죠. 세금 부분을 정부가 손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공시가 이후에 오 시장의 다음 스텝이 바로 구청장들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 상견례 자리에서 재산세 경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경감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들도 좀 공감하는 상황입니까? 먼저 당황스럽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각 구마다 지방 세수는 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 공시가 이슈를 꺼냈을 때부터 오 시장이 재산세 경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됐던 부분인데요. 재산세 인하가 각구 지방 세수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또 어떤 방법에 따라서 감면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셈법을 좀 따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 시장의 행동이 여당과 정부에게도 압박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현재 여당에서 1주택자의 세금 부담 등을 논의해서 다음 달 중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청장들은 좀 정부가 큰 틀을 정하는 것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를 출입하는 부동산부 조희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중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 도움 없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인데 단시간에 결과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게 한계로 꼽힙니다. 이 자가진단 키트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김선엽 기자가 직접 써봤습니다. 서울의 한 약국입니다. 식약처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생산업체 2곳 가운데 한 곳 제품이 어제 오후부터 자체 온라인몰과 약국을 통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가진단 키트가 온라인몰에선 이미 일시 품절된 가운데 오전 이른 시각 서울 여의도 인근에 있는 이 약국에서 진단 키트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자가진단 2회분이 포함된 키트 한 세트당 가격은 16,000원. 전문가 도움 없이 개인이 직접 코 속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검사 시작 1시간 전부터는 코를 풀거나 세척하면 안 됩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은 뒤 미리 준비해둔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검사를 시작합니다. 콧구멍 안쪽 표면을 동봉돼 있는 면봉으로 10번 정도 문질러 검체를 채취합니다. 15분만 기다리면 바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검사용 디바이스에는 붉은색 대조선 C, 시험선 T가 있는데 시험선까지 붉은색으로 변해 두 줄이 나타나면 양성, 대조선 한 줄만 나오면 음성입니다. 네, 지금 15분이 조금 넘었는데요. 검사 결과 저는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T라인에 조금이라도 희미하게 선이 그어진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로 통보되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 등에서 시행되는 PCR 검사와 달리 면봉을 코 깊숙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 검사 과정이 간편하지만 이 때문에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강 도말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런 한계점을 잘 알고 적절하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반응 시간을 초과하거나 키트, 면봉 등이 이물질로 오염된 경우에도 가짜 양성이나 가짜 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무증상 감염자나 경증 환자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할 경우 자칫 슈퍼 전파자가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가진단 키트는 언제까지나 보조진단 도구로 사용해야 하며 음성이 나올 경우에도 관련 증상이 계속되면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귀멸의 칼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애니메이션과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일본의 인기 만화책 시리즈인데요. 반일 감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내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성공 비결이 뭘지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이 국내에 개봉한 건 지난 1월 27일. 이후 넉 달이 지나는 동안 월간 박스오피스 2위를 유지하며 누적 관객 184만 9천 명을 기록 중입니다. 주말 관객 집계에서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의 미나리와 공유, 박보검 등 톱스타들을 내세운 서복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기는 서점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지난 21일 국내에 출시된 만화책 시리즈 마지막 편이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더니 2주 연속 정상을 차지한 겁니다. 영화의 인기에 힘입은 성과인데 교보문고 전체 판매량에서 만화책이 정상을 차지한 건 지난 2014년 윤태호 작가의 미생 이후 7년 만입니다. 귀멸의 칼날은 지난 2016년 일본에서 만화책으로 출판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원작의 인기에 애니메이션과 영화로 콘텐츠를 확장하며 국내에 상륙해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는 모습인데 이를 두고 한국 내 반일 감정을 허물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젊은 층들은 본인들이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즐긴다라고 느끼는 거지, 우리가 만화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애니를 보거나 할 때 최근에는 뭐 국적을 막 따지면서 우리가 이거는 미국 거니까 좋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은 형태라고 보고요. 전문가들은 귀멸의 칼날의 성공은 중국 자본에 휘둘려 콘텐츠 품질이 떨어진 우리 문화계에 던지는 충격이 상당하다고 말합니다. 조선 구마사나 빈센조 같은 국내 드라마에 전개와 무관한 설정과 PPL이 수시로 등장한 것도 중국 자본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 탓이라는 지적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내용들이 판을 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걸 막을 수는 없으니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의 논리만 따지지 말고 방송이나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사회적 어떤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2000년대 들어 대만의 대중문화가 중국 자본에 흡수되면서 완전히 몰락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국내 제약사 1분기 실적이 속속 발표됐는데 대체로 평이했습니다. 지난 겨울 코로나 여파로 국내 대형 제약사들의 호흡기 분야 의약품 매출과 수출은 부진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세를 시현했습니다.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을 더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의견입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국내 제약사들의 2분기 실적은 대체로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입니다. 현재 좋은 실적을 냈다고 평가받는 제약사는 유한양행입니다.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은 139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1000%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반 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매출은 물론 해외 사업 분야 성장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매출액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증가한 회사도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연결 기준 영업이익 29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2% 늘었고 보령제약은 별도 기준 영업이익 137억 5,900만 원으로 2.65% 늘었습니다. GC 녹십자는 다국적 제약사의 HPV 백신 가다실, 대상포진 백신 조스타박스 판매 계약이 종료되면서 공백이 발생해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HK이노웨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K캡정 매출 견인에 힘입어 영업이익 188억 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분기보다 2분기 실적 성장을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과감한 신약 개발이 제약사의 성장을 좌우하는 환경이 됐는데 많은 국내 제약사가 2분기 신약 출시, 허가를 앞두고 있거나 관련 연구 개발에 크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약품의 경우 지난 3월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이자 국산 신약인 롤론티스가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은 데다 미국 허가도 예정돼 있습니다. 평택 바이오 플랜트의 롤론티스 원료 수출을 감안하면 2분기 매출이 크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종근당은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나파베탄 조건부 허가가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 제조 과정 보고의 문제라며 일시적 중단에 가까우며 삼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허가를 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비를 매년 큰 폭으로 증가시킨다는 점도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유한양행은 비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 임상 진척 등으로 인한 기술료 유입이 예상되며 3분기 렉라자 출시 가시아가 2분기에도 힘을 실어준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네, 이제 5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지난해 해외 주식 열풍이 불면서 서학개미들도 급증했습니다. 역시나 차익 실현을 하셨다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기준과 그 방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정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어서 오세요. 자, 일단 해외 주식 관심이 이보다 높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또 관심이 많은 만큼 매수세도 많이 들어왔는데 세금 납부 관련해서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해외 주식 관련 세금 납부 관련해서 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세금 납부 기준이나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하지만 지난해 서학개미들이 급증했고 또 국내외 증시가 급등한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 많아졌다는 점과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 이게 예년과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 이를 실제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매도 매수 규모는 약 2천억 달러에 육박했는데 바로 직전 연도인 2019년도와 대비했을 때는 4배, 5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예. 투자자들이 급증한 것과 더불어 이제 지난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미국 증시 역시 이렇게 보시듯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처럼 투자자 규모와 수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220조 원 되는 규모인데 그만큼 또 관심이 많은 걸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서학개미들의 세금 기준 어떤 식으로 매겨지는 겁니까? 네, 일단 세금 신고 대상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했고 또 여기서 얻은 차익이 25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세금 납부 대상인데요. 예. 신고 대상이 된 투자자들은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다가 22%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250만 원 수익이 안 났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250만 원 미만이거나 아니면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해외 주식 거래할 때 우리가 환전을 해서 이용을 하는데 해외 통화라든지 원화 둘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기준으로 이게 매겨지는 겁니까? 네, 일단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매수하고 매도했던 테슬라를 기준으로 살펴볼 텐데요. 만약 지난해 초에 테슬라 주식을 매수해서 연말에 매도했다면 지난해 초 테슬라 주가는 86달러였고 예. 여기에 당일 원달러 종가 환율을 적용하면 10만 원가량 됩니다. 그리고 연말 기준 환율에다가 이날 테슬라 종가를 적용했을 때는 76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 되겠죠. 그럼 이제 주당 차익은 66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만약 이 기간 동안 100주를 사고 팔았다면은 차익에서 250만 원을 제외하고 22%의 세율을 적용했을 때 예. 1,4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250만 원 기준선이 된다는 점은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해외 주식도 사실 지난해 많이 출렁였습니다. 매수, 매도 시점을 잘 못 잡으신 분들이라면 손실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손실이 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네, 일단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 난 부분과 수익이 난 부분을 합산해서 이제 부과가 되는데요. 네. 여러 종목을 거래한 투자자들이라면 이제 개별 종목 기준이 아니라 거래한 종목들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 종목에서 매매 차익이 1,500만 원이 발생했고 B 종목에서 250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예. 매매 차익은 1,250만 원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250만 원을 기본 공제로 제외하고 남은 1,000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적용하면은 220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합산했을 때 손실이 났거나 아니면 250만 원 미만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세금을 납부 대상이 아닌 만큼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일단 해외 주식 역시 투자자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 방안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자,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보고서도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미납 금액의 최대 20%의 가산세가 붙게 되고요. 만약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를 했을 때는 40%의 조금 더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루에 0.025%씩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9%를 상회하고 있죠. 은행 예금 금리가 1, 2%대인 점을 감안하면은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니까 그러네요. 네, 예, 납부하셔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가산세가 무겁게 또 부과가 되고 있는 만큼 잊지 말고 또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신고랑 납부는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납부 기간은 모두 5월 31일까지로 동일합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와 지자체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그리고 ARS를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직접 세금 조회와 신고가 쉽지 않은 투자자들이라면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세금 조회와 신고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금 납부에 들어가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5월 30일에 기한이 또 정해진 만큼 잊지 말고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증권부 정희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사 놓아준 우리 강선 선생님이 오히려 고생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 안 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제는 이 은행 앱 하나로 다른 은행 계좌까지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계좌까지도 앱 하나로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장 기자, 이런 걸 지금 오픈뱅킹 서비스라고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좀 궁금한데요. 네. 우리 앵커는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픈뱅킹이라는 건지 모르고 뭐 전체
그 하나의 앱으로 전체를 다 보는 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 역시. 뱅킹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활용을 좀 하고 계신데요. 지금 앵커처럼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픈 뱅킹, 말 그대로 열린 은행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영상을 좀 같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신한은행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신한은행 뱅킹 앱을 설치해서 계좌 조회나 이체 업무를 봐야 했고요. KB국민은행 계좌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국민은행 뱅킹 앱을 따로 설치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오픈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사용하는 주 계좌 은행의 앱 하나만 설치해서 내 명의로 된 다른 은행의 계좌까지 모두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예. 최근 대부분 뱅킹 앱을 통해서 은행 업무를 보시는데요. 여러 개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만 설치해서 내 계좌를 다 불러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앱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금융회사가 지금 얼마나 되는 겁니까? 현재 은행과 핀테크 기업 그리고 증권사 등 한 100여 개의 금융기관들이 오픈 뱅킹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다음 주부터는 저축은행까지 본격적으로 합류를 하는데요. 저축은행 앱 하나만 있어도 시중 은행 계좌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1, 2금융권의 그 경계가 허물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달 기준으로 이 오픈 뱅킹 서비스 가입자는 7,700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가입 계좌 수는 1억 개를 넘어섰습니다. 저축은행 합류로 수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국내 저축은행의 개수는 73개나 됩니다. 예. 확실히 이 오픈 뱅킹 규모가 커질 것 같은데요. 저축은행 중앙에 앱을 설치해서 모든 계좌를 볼 수도 있고 개별 저축은행 앱을 사용하시는 분은 해당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금융회사마다 별도의 앱을 하나씩 다 깔아서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단순 편의성 말고 이게 가져다주는 효과가 더 있다면서요? 네, 이 오픈 뱅킹 서비스는 하나의 앱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 주력 앱을 어떤 금융기관으로 선정하느냐 이게 바로 또 금융업권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해당 회사의 상품을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예. 즉 충성 고객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지난해 시중은행 오픈 뱅킹 서비스가 처음 시작됐을 때에도 은행들은 각종 이벤트를 펼치면서 고객 끌어오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저축은행 중앙에는 다음 달부터 오픈 뱅킹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서 저축은행들과 함께 최대 연 10%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금융의 금리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알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이런 특판 상품을 통해 오픈 뱅킹 가입자를 늘리고 또 충성 고객까지 만드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픈 뱅킹으로 뭐 은행과 저축은행 그리고 증권사까지 이제 다음 주면은 전부 다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 이 외에 다른 업권들도 사실 있잖아요. 금융회사들 중에는 네.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합류 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당장 다음 달부터 카드사가 합류할 계획입니다. 예. 네, 5월 말 정도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 하나의 앱으로 금융사 상관없이 이제는 카드 실적까지 한 번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이 설치할 앱 개수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고요. 당연히 이 앱에 대한 피로도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계좌 보유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소비 성향 이런 데이터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맞춤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카드사들의 현황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반 고객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벌써부터 좀 이벤트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이 사실상 첫 오픈 뱅킹 서비스를 어느 카드사로 또 설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제 예상에 아마 그 다음 달 말 정도에 그때가 가장 가입하기 좋은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편의성이 높아진 만큼 소비자가 또 조심해야 하는 점들도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 하나의 앱에 나의 모든 금융 자산 정보가 조회되기 때문에 네. 이전보다 보안에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점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축적되는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스미싱이라고 하죠. 이런 앱을 통한 그 피싱 사기에 좀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융사들도 오픈 뱅킹 서비스 시작에 맞춰서 이런 앱 보안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군요. 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벤처업계 소식을 짚어보는 벤처 매거진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벤처 투자 열기는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벤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 벤처 투자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호성 기자가 한국 벤처 투자 대표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수동 펌프로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 한 바가지의 물,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적은 양이지만 이 물이 없다면 제아물이 땅속 가득한 물이라도 세상 밖에 나오긴 어려울 텐데요. 벤처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업들이 등장하려면 이들을 이끌어낼 자금 지원이 필수인데요. 자, 오늘 벤처 매거진 시간은요. 새로운 기업들이 끊임없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곳입니다. 자, 과연 어디일지 함께 한번 가보시죠. 자, 투자라는 단어, 최근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벤처 투자는 우리의 이 미래 먹거리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벤처투자 이영민 대표와 함께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을 벤처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벤처투자는 이런 벤처캐피탈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역할을 좀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벤처캐피탈은 투자 자금을 모아서 만든 벤처펀드로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기관이죠. 저희들은 그 벤처캐피탈의 펀드에 출자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들 모태펀드가 출자한 벤처펀드를 흔히 모태자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태펀드는 일종의 엄마펀드인 셈이죠. 아, 엄마펀드요? 네네. 모태펀드는 정부 10개 부처가 출자를 해서 만든 펀드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은 약 7조 원 규모입니다. 7조 원 규모고 설립 이후에 15년간 약 28조 4,475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고 7,300여 개의 기업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지난해 벤처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양적 투자는 성공적인 것 같은데 이젠 질적 성장이 좀 관건이다.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벤처투자가 할 수 있는 역할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실제로 양적 성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실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벤처 기업들 혹은 벤처 투자 시장의 질적 성장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모태자 펀드에 투자를 받은 기업 중에서 지난 15년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비중이 약 36%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비해서 상장할 때 기업 가치가 약 34% 정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설립한 다음에 상장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3.8년 정도가 짧습니다. 그만큼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성장 속도도 빠르고 좋은 성과를 사실은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쿠팡이 최근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우한 형제들도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가 되기도 했고요. 일각에서는 애써 나라 돈을 키워서 들인 기업들을 외국에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걱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쿠팡의 그 뉴욕 증시 상장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상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에 필요한 향후 자금을 증권 시장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주주들의 보유한 주식을 유동화시키는 기회를 사실은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쿠팡은 이번 뉴욕 증시 상장하면서 5조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5조 원의 자금을 가지고 지금 국내 대규모 물류센터를 지금 투자할 예정으로 있고 또 싱가포르 등 해외 진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들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글로벌화를 시켜서 이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를 더 키우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벤처 투자라는 것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 현재 좀 트렌드, 앞으로 좀 각광받을 산업과 스타트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AI 쪽을 조금 꼽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떤 기업도 그 기업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인터넷 기업, 모바일 기업이라고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인터넷과 모바일이 이제는 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은 AI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5년 뒤 시간이 지나면 AI도 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 모든 기업들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사업을 전개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AI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과 확산이 매우 저희 벤처 생태계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벤처투자 이영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벌써 5월입니다. 5월에 첫 거래일을 공매도 재개로 시작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번 주는 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증시가 좀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20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오늘 3,147선까지 후퇴를 했고 코스닥도 1,000선을 내줬습니다. 거래량을 봐도 이 공매도를 앞두고 좀 관망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음 주는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조금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다가오고 있지만 전문가 의견이 좀 분분한 게 이제 공매도가 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저희 증권부 기자들이 취재한 결과 과거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재개했을 때도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이 있었지만 그 충격이 오래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공매도가 하락에 베팅하는 매매 기법이긴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참여를 촉진시켜서 증시를 오히려 활성화시킨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나 또는 개별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이 공매도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대차 잔고가 3조 원, 그리고 지난해 말에 비해서는 7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뭐 대차 잔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지만 급증하는 종목들 좀 주의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차 잔고는 주식을 빌린 뒤에 아직 갚지 않은 물량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 한 달간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서 카카오와 CJ CGV 또 한화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대차 잔고가 좀 급등을 했고요. 또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펄어비스와 시젠, HLB 생명과학 등이 최근에 대차 잔고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KMW나 CJ CGV 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들은 현재 대차 잔고 3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서 다음 주에는 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뭐 지금 나오는 종목들 보면 규모나 또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공매도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또 다음 주 주요 일정까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죠. 네, 다음 주 우리나라의 4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20일까지 상황을 보면 통관 기준으로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4% 증가를 했습니다. 4월 총수출 역시 좋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에 비해서 2배나 많은 1,400여 개 기업이 다음 주 1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들이 전체 시장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다음 주 4월에 미국 고용 동향을 알 수 있는 지표들도 나옵니다. 지난 3월의 경우 신규 일자리가 91만 개 정도 늘어나면서 시장이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실업률의 경우에는 지난 3월 6%까지 떨어졌는데 4월에는 5%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 상황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CEO 톡톡 김보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이번 주 주목할 CEO는 누굽니까? 네, 오늘은요, 이명진 신한카드 신한카드 사장 소식을 좀 들고 왔습니다. 예. 신한카드 임직원들은요, 이제 이명진 사장을 사장님이 아니라 이명진님, 영진님으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한카드가 직책명 대신에 님 호칭으로 모두 통일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직원들은 그동안 팀 단위로 이미 님이라는 호칭을 좀 써왔는데 이번에는 CEO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에게까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수평적인 호칭 문화. 우린 뭐 사실 이런 거 안 해도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저는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따 방송 끝나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네. 사실 요즘 이 금융권에서 뭐 이렇게 이런 문화들 되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금융권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뭐 어렵지가 않게 또 그냥 흔히 있는 일인데요.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좀 보실까요? 요즘 저한테 퀴즈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네. 네, 데니얼, JT, 글로컬, 원스틴 이렇게 좀 4개의 단어의 공통점 좀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공통점이요? 글쎄 뭐 공통점은 모르겠고 일단 뭐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한글이 편한데. 네, 저도 뭡니까? 그런데요. 네. 사실 좀 보시면 단어들이 굉장히 짧잖아요. 금융권 CEO들이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좀 보실게요. 네. 데니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우리 또 카카오뱅크 이렇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카카오뱅크의 윤호영 대표의 사내 이름이고요. 그리고 또 JT와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 또 하나금융투자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회장과 지성규 부회장의 사내 이름입니다. 네. 원스틴은 BC카드의 최현석 사장 사내 이름이고요. 이렇게 과거에는 인터넷은행, 핀테크 기업들이 주로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런 문화들을 좀 들여오곤 했는데 요즘에는 하나금융지주도 그렇고 또 오늘 살펴볼 신한카드도 그렇고 이 전통적인 금융기업들도 이러한 문화들을 좀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뭐 저희 김정태 회장 JT도 영어 이름으로 쳐주나 보네요. MB, JY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근데 글쎄 과연 이렇게 진짜 직원들이 이런 영어 이름을 쓴다고 해서 CEO를 편하게 부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들어요. 네, 저 같으면 가급적 말을 안 거는 방향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요. 뭐 어쨌거나 요즘 뭐 오늘 다룰 이 소식은 이명진 이 신한카드 사장 영진님 소식입니다. 네.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지금 뭐 이런 호칭 파괴까지 해가면서 노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임 사장은요, 디지털 금융 시대의 스피디한 업무 수행, 또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좀 공식적인 설명이고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좀 본격화를 앞두고서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올해 초에 신한카드 내부적으로는 좀 빅테크 이상으로 의사결정에 빠른 속도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이야 사실 신한카드 가 카드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지만 미래를 좀 들여다본다면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 등과 같은 빅테크 회사들이 후불 결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사실상 신용카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카드사들도 생존 전략을 고심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카카오페이, 토스도 연내 후불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드사들의 좀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긴 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윗선에다가 올려서 실행할 것들은 또 실행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문화들을 도입한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네, 이명진 사장 4연임에 성공하면서 장수 CEO가 됐는데 과연 이런 혁신적인 실험이 성공할지 기대가 됩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놓치면 서운한 글로벌 뉴스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중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제조업 지표 부진과 정부의 규제 우려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81%, 선전 종합지수 0.18% 하락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창업한 지수는 1.3%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이 또 다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군기 잡기에 나섰는데요. 인민은행을 비롯한 기타 규제 당국은 텐센트를 비롯한 13개 인터넷 기업을 불러놓고 금융사업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PMI 지표도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중국의 4월 제조업 PMI는 51.1로 시장 예상치였던 51.6을 소폭 하회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정부의 규제 우려 속에 IT 기업의 낙폭이 가장 컸고 이 밖에 부동산과 에너지 섹터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백신과 진단키트를 비롯한 헬스케어 섹터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창업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올해 코스피 지수가 3,7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증시가 지금까지 이미 10% 넘게 올랐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시장 중 하나라고 말했는데요. 3,700포인트는 오늘 종가보다 16%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경제 회복이 한국 증시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국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였습니다.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5월에 접어들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공매도 재개가 이루어집니다. 기업 소식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의 3월 개인 소비 지출과 4월 제조업 지표,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과 일본 증시가 휴장한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 우리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사실 갖가지 우려들이 많이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정부 목표 수준에는 차질 없이 도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음 달 또 이 화이자 백신 수급이 일부 차질을 빚을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아마 보도로도 많이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2차 접종자들을 맞춰야 해서 1차 접종 추가 예약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래도 6월까지 1,200만 명 목표치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치 달성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게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백신 수급 소식이 하루하루 이제 달라진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도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은 잊지 말고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